차디찬 옥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찢겨진 살점 사이로 파고들어 뼈마디를 갉아먹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으니 춘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남원 고을의 옥사 안은 썩은 지푸라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코를 찌르고 간간이 들려오는 죄수들의 신음소리만이 이곳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임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다. 춘향은 형틀에 묶여 정강이 뼈가 부서질 듯한 주리를 틀린 탓에 다리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으나 육신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그리움이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식은땀이 피딱지와 엉겨붙어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두 눈동자만큼은 마치 서슬퍼런 칼날처럼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방금 전 동원 마당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마치 악몽처럼 춘향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으니 새로 부임한 신관사또 변학도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징그러운 뱀처럼 그녀의 온몸을 훑어내리는 듯하여 몸서리가 쳐졌다. 네, 인연, 춘향아, 듣자 하니 내 자색이 일국지색이라 하여 내 너를 보러 먼 길을 마다하고 한달음에 달려왔거늘 감히 관기 주제의 수청을 거부하다니 네가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구나. 변학도의 호통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춘향은 입술을 꽉 깨물어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생각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난 것이 천한 신분이라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한지아비를 섬기기로 맹세한 여인의 정절마저 천하게 여겨질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녀는 몽룡 도련님과 나눈 백년가약을 떠올리며 그 어떤 위협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사건의 발단은 며칠 전 춘향이 광안루 오작교 아래에서 그네를 뛰던 평화로운 봄날과는 너무나도 다른 음산한 먹구름이 몰려오듯 시작되었는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이몽룡과의 이별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관사또의 부임 행차가 남원 고을을 뒤흔들었기 때문이었다. 새로 온 사또는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기생 점고에만 열을 올리며 남원 천지에 내로라 하는 기생들을 모두 불러들여 유흥을 즐기기에 바빴다. 그러던 중 춘향의 명성을 전해 들은 변학도는 호방에게 명하여 춘향을 대령하라 호통을 쳤고 춘향은 자신이 이미 기적에서 물러나 평범한 여염집 안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했으나 권력의 눈이 먼 사또의 귀에는 소귀의 경일기나 다름없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춘향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갈 때 늙은 어미 월매는 땅을 치며 통곡했으나 무지몽매한 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동원 마당에 꿇어앉은 춘향의 눈앞에는 비단 옷을 걸친 변학도가 거만하게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주위에는 아첨을 일삼는 이방과 호방들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사또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춘향아, 네가 비록 기생의 딸이라 하나 그 자태가 빼어나니 내 너를 특별히 아껴 첩으로 삼아주마. 오늘 밤 당장 내 수청을 들도록 하라. 변학도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으나 춘향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또 나으리, 소녀는 비록 천한 기생의 자식이오나 이미 이몽룡 도련님과 백년가약을 맺고 불경이부를 맹세하였으니 죽으면 죽었지 두 지아비를 섬길 수는 없사옵니다. 춘향의 당돌한 대답에 동원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변학도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하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격분한 변학도는 술상을 엎어버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내 인연, 관기년이 정절은 무슨 얼어 죽을 정절이란 말이냐. 네가 정녕 매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며 형리들을 불러 당장 춘향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라 명하였다. 춘향의 가녀린 몸이 거친 형틀에 묶이자 형리들은 굵직한 곤장을 들어 올리며 춤을 추듯 위협을 가했고 구경 나온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며 탄식했다. 일개 사또의 명을 거역한 죄, 내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져나가도 그 잘난 정절 타령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사또의 도끼 어린 명령과 함께 첫 번째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춘향의 엉덩이를 내리치니 딱 하는 파열음과 함께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이 뇌수를 관통했다. 한 대, 두 대, 매가 거듭될수록 춘향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으나 그녀는 끝내 살려달라는 애원 대신 모진 말을 뱉어내며 저항했다. 하나를 치면 일편단심 춘향이가 매 맞고 죽어도 도련님 생각뿐이오. 둘을 치면 이부종사 못하오니 사지를 찢어 죽이시오. 그녀의 절규는 동원 담장을 넘어 남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이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살이 터져 피가 낭자하고 치마폭이 붉게 물들어가는 와중에도 춘향은 몽룡이 남기고 간 거울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그가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녀의 육신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영혼은 오히려 더 높고 고결한 곳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다. 변학도는 춘향의 독한 마음에 질린 듯 혀를 내두르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그녀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오기로 가득 차 있었다. 저 독한 년을 당장 하옥하라. 내 생일 잔치 때까지 전연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날은 전연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의 형리들은 피투성이가 된 춘향을 짐짝처럼 들어매고 감옥으로 향했다. 차가운 옥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춘향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밤바람이 스며드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얼얼하다가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니 그녀는 찢어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옥사 안은 습하고 어두워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춘향은 벽에 기대어 앉아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저 달은 한양에 계신 도련님도 보고 계실까? 도련님은 지금쯤 글공부에 매진하고 계실까? 아니면 혹시 다른 여인을 만나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춘향은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그런 불경한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다. 아니야. 도련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거야.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와 꽂고 금에 환영하여 나를 구해주실 거야. 그녀는 품속에서 깨진 거울 조각을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며 몽룡과 나누었던 사랑의 맹세를 되새겼다. 비록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만은 천리박 한양으로 달려가 몽룡의 곁을 맴돌고 있었다. 그때 감옥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춘향을 불렀다. 춘향아, 춘향아, 애미 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미 월매의 목소리였다. 월매는 옥졸들에게 뇌물을 먹여 간신히 면회를 온 것이었는데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철창을 붙잡고 주저앉아 통곡을 쏟아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금지옥엽 기른 내 딸이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썩을 놈의 사또놈이 천벌을 받을 게지. 어쩌자고 그 모진 매를 담았고 이리 누워있느냐. 월매는 싸늘한 밥덩이와 김치 조각을 창살 사이로 밀어 넣으며 제발 사또에게 빌어서라도 목숨만은 부지하자고 애원했다. 어미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에 춘향의 가슴도 미어지는 듯했으나 그녀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어미를 위로했다. 어머니, 울지 마오. 내가 여기서 죽어 귀신이 되더라도 도련님을 향한 절개는 버릴 수 없소. 부디 몸성이 계시다가 도련님이 오시거든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전해나 주오. 춘향의 단호한 말에 월매는 가슴을 치며 답답해했으나 딸의 고집이 황소 고집임을 알기에 더 이상 강요할 수도 없었다. 월매가 돌아간 뒤 옥사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고 춘향은 홀로 남아 다가올 운명과 마주해야 했다. 변학도의 생일 잔치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정말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러나 춘향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랑하는 님을 배신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자신의 비겁한 모습이었다. 새벽녘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춘향은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간신히 무릎을 꿇고 앉아 천지신명께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도련님 장원 급제하게 점지해 주시고 부디 이 불쌍한 춘향이를 굽어 살피사 살아서 도련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게 해주소서. 그녀의 기도는 간절하고도 애달퍼서 옥사를 지키던 졸고 있던 옥졸마저 잠시 숙연하게 만들 정도였다. 옥창 너머로 동이 터오며 붉은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나 춘향이 갇힌 이 감옥은 여전히 차가운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녀의 앞날 또한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옥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형리들이 들이닥쳤다. 죄인 춘향은 들어라. 사또께서 너를 다시 문초하겠다고 하시니 당장 나올 채비를 하라. 춘향은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 매맞은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끌려나가 고초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설 준비를 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일어선 춘향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내 몸이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릴지언정 내 마음속의 님은 오직 한 분뿐이니 변학도 너는 결코 내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춘향은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형리들에게 이끌려 옥문 밖으로 나섰으니 그 뒷모습은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가 아니라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와도 같이 결연해 보였다. 동원 마당에는 때 아닌 진수성찬이 차려져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 이는 피비린내 나는 형틀 앞의 풍경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기괴한 조화였다. 변학도는 이번에는 매질 대신 달콤한 회유책을 쓰기로 작정한 듯 형틀에 묶여 늘어진 춘향의 코앞에 산해진 미가 가득 담긴 소반을 들이밀었다. 붉은 비단 보료 위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사또는 짐짓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부채를 살랑거렸으나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음흉한 욕망은 감출 길이 없었다. 춘향아, 보아라. 네가 고집만 꺾는다면 이 비단옷이 네 것이 될 것이요. 저 기름진 음식이 다 네 입으로 들어갈 것이다. 춥고 배고픈 옥살이를 하느니 내 수청을 들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여인의 행복이 아니겠느냐? 변학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으나 춘향의 귀에는 뱀의 혀가 낼름거리는 소리처럼 소름 끼치게 들려왔다. 춘향은 터진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돌려 그 화려한 유혹을 외면하려 애썼다. 며칠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탓에 위장이 꼬이듯 아파왔고 눈앞의 음식 냄새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으나 그녀는 몽룡이 떠나던 날 건네주었던 정표를 떠올리며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았다. 사또 나으리 황금 천냥이 귀하다 한들 어찌 여인의 정절과 바꿀 수 있겠사옵니까? 저 음식들은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니 제 목구멍에는 가시가 되어 박힐 것입니다. 차라리 맑은 물 한 사발을 마시고 죽을지언정 더러운 권세의 빌부터 호의호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춘향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서슬퍼런 기백은 동원의 기둥을 올릴 만큼 당당했다. 춘향의 단호한 거절에 변학도의 얼굴에서 짐짓 꾸며낸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싸늘한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벌떡 일어났다. 인연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내 서방인지 뭔지 하는 이몽룡. 그놈은 한양 가서 새 장가 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너 혼자 청승맞게 정절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소로운 꼴이냐. 변학도의 말은 춘향의 가슴 가장 아픈 곳을 예리한 비수처럼 찔러 들어왔다. 사실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 춘향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혹시라도 도련님이 변심하셨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이었다. 사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며
춘향의 마음을 흔들어대었다. 여봐라. 저 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이번에는 주리를 틀어 뼈맛을 보여주어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형리들이 달려들어 춘향의 다리 사이에 굵은 주리틀을 끼워 넣었다. 차마 참지 못한 비명이 춘향의 입에서 터져나왔고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숨이 턱턱 막혀오는 와중에도 춘향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담장 너머로 흘러나가 지나가던 남원 백성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춘향의 저항은 이제 단순히 한 남자를 향한 사랑을 넘어 부당한 권력과 폭력에 맞서는 처절한 투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고문이 멈추고 다시 차가운 옥방에 갇힌 춘향은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부여잡고 구석에 웅크려 앉았다. 옥사하는 낮보다 밤이 더 견디기 힘들었으니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와 함께 밀려오는 외로움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했기 때문이다. 그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기침 소리와 한숨 소리가 춘향의 귀에 들어왔다. 애구구, 이놈의 세상 언제나 좋아지려나. 세금 못 냈다고 칠순 노인을 잡아다가 일이 모질게 굴다니. 그것은 춘향과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잡혀온 늙은 농부의 탄식이었다. 또 다른 방에서는 빚을 갚지 못해 끌려온 아낙네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숨죽여 울고 있었다. 남원 고을 전체가 변학도의 폭정 아래 신음하고 있었고 감옥은 그 비극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춘향은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함만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는 저 탐관오리에 대한 저항이자 고통받는 이웃들을 대변하는 외침이기도 했다. 도련님, 부디 어사가 되어 내려오시어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주소서. 춘향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몽룡은 이제 단순한 정인을 넘어 이 썩어빠진 세상을 구원해줄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이 간절할수록 절망 또한 깊어지는 법이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이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기도 했다. 며칠 뒤 옥졸이 툭 던져주고 간 밥덩이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오는 것을 본 춘향은 헛구역질을 하며 밥상을 밀어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자신을 보며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때 옥창 틈으로 날아든 나비 한 마리가 춘향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칙칙한 감옥 안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뿜어내는 그 작은 날갯짓을 보며 춘향은 홀린 듯 손을 뻗었다. 나비는 춘향의 피 묻은 손가락 끝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창살 밖으로 날아올라 자유로운 하늘을 향해 사라졌다. 나도 저 나비처럼 날아가고 싶다. 춘향은 자유에 대한 갈망과 살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다. 변학도의 생일이 다가올수록 옥사 안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옥사장에게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사또가 생일 잔칫날 춘향을 처형하여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흉흉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춘향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직감했다. 마음을 돌려 사또의 첩이 되어 구차한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인가. 밤이 깊어지자 춘향은 품속에서 몽룡이 준 거울을 다시 꺼내들었다. 거울 속에는 생기 넘치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귀신처럼 앙상하게 마른 여인만이 탄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련님, 제 모습이 이리 추하게 변하였는데도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춘향은 거울을 껴안고 흐느꼈다. 그날 밤 춘향은 몽롱한 정신 속에서 기이한 환청을 들었다. 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비명소리,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들려오는 듯한 익숙한 목소리. 춘향아, 조금만 견디거라.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그 목소리는
춘향에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금 지피는 듯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벽에 손톱으로 글을 새기기 시작했다. 피가 맺힌 손끝으로 한자 한자 써 내려간 글귀는 도련님을 향한 유언이자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절규였다. 이내 몸은 죽어져서 새가 되고 돌이 되어 임 계신 곳 날아가고 이 모시는 길 닦으리라. 변학도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제는 남원 고을의 곡간을 모조리 털어 자신의 생일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어 만든 술과 고기가 관아에 쌓여가고 굶주린 백성들은 관아 문 밖에서 돌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포졸들에게 매를 맞고 끌려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오간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춘향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다. 내 비록 힘없는 여인이지만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저 사악한 무리들을 용서치 않으리라. 그녀의 눈빛은 고문으로 지쳐 흐릿했던 빛을 잃고 대신 한 맺힌 도끼로 번득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옥사장이 은밀히 춘향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춘향아, 내 너를 불쌍히 여겨 하는 말이니 잘 듣거라. 사또가 내일 밤 너를 불러 마지막으로 회유할 것이다. 그때는 제발 고집 피우지 말고 따르는 척이라도 하여라. 그래야 목숨이라도 건질 것 아니냐. 옥사장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으나 춘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말씀은 고마우나 짐승처럼 사느니 인간답게 죽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춘향의 결의에 찬 대답에 옥사장은 긴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춘향은 다가올 최후의 순간을 예감하며 옷고름을 뜯어 머리를 단정히 묶고 마음의 준비를 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옥사의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리는 밤이었다. 춘향은 차라리 이 바람이 몽룡이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오직 스산한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뿐이었다. 그녀는 몽룡이 과거를 보러 떠날 때 입었던 푸른 도포 자락이 눈앞에 아른거려 손을 뻗어보았으나 잡히는 것은 차가운 허공뿐이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그 잔인한 시간 속에서 춘향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신을 정신력으로 지탱하며 새벽을 기다렸다. 내일이면 또다시 끌려나가 짐승 같은 놈들 앞에 서야 할 터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내 피로 저들의 더러운 잔치상을 엎어버리리라 다짐하며 춘향은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옥방의 차가운 냉기는 밤이 깊어질수록 기세가 등등하여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춘향의 야윈 어깨를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며칠간 이어진 모진 고문과 굶주림으로 인하여 춘향의 기력은 이제 쇠하여질 대로 쇠하여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속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눈앞에는 자꾸만 헛것이 어른거렸다. 그녀의 고운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춘향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으나 생명의 불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때 옥문 밖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발소리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어미 월매가 옥바라지를 나온 것이었다. 월매는 옥졸에게 엽전 몇 푼을 쥐어주고 급히 안으로 들어와 창살을 부여잡고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춘향아, 내 딸 춘향아, 애미가 왔다. 눈 좀 떠보거라. 응. 어미의 애타는 부름에 춘향이 간신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니 그 눈빛이 몽롱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월매는 싸늘하게 식은 밥 한 덩이와 미역국을 들이밀며 먹기를 권했으나 춘향은 고개를 가로저을 힘조차 없어 보였다. 어머니,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이 밥은 어머니나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춘향의 목소리는 다 찢어진 북소리처럼 갈라져 나왔고 그 말을 들은 월매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하여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이고, 이년아.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고생을 한단 말이냐. 저놈의 사또놈이 내 딸을 죽이는구나. 월매의 절규가 오간에 메아리 쳤으나 춘향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으로 어미를 달랬다. 그녀는 치마 속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창살 틈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춘향이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로 쓴 혈서였다. 어머니, 제가 죽거든 이 편지를 꼭 한양에 계신 도련님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시신은 남원 고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오가시는 도련님 발자국 소리라도 듣게 해주세요. 유언과도 같은 춘향의 말에 월매는 종이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품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한편 남원 고을 입구에는 남루한 행색의 거린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들어서고 있었으니 찢어진 갓 사이로 보이는 눈빛만이 예사롭지 않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로 제수받아 남원으로 잠입한 이몽룡이었다. 몽룡은 신분을 감추고 민심을 살피기 위해 거짓골을 하고 있었으나 그의 눈에 비친 남원의 풍경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논밭은 황폐해져 잡초만 무성하고 길가에 쓰러진 백성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신음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벼낙도를 저주하는 백성들의 원성뿐이었다. 몽룡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잣거리를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였다. 내일이 사또 생일 잔칫날이라지. 그날 춘향이를 끌어내어 죽인다더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몽룡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몽룡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발걸음을 재촉하여 월매의 집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월매의 집은 이제 잡초만 무성한 폐가가 되어 있었고 대문은 반쯤 부서져 흉물스럽게 변해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고 있는 월매의 뒷모습을 본 몽룡은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장모님, 소생 몽룡이 왔습니다. 몽룡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돌아본 월매는 금에 환영할 줄 알았던 사위가 거짓골로 나타나자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네 꼴이 이게 뭔가. 과거에 급제하여 우리 춘향이 살려줄 줄 알았더니 노잣돈 다 떨어먹고 빌어먹으러 왔단 말인가. 월매는 실망감과 분노에 몽룡의 어깨를 마구 때리며 울부짖었다. 몽룡은 월매의 타박을 묵묵히 받아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아직 신분을 밝힐 때가 아니었기에 짐짓 뻔뻔한 척하며 말을 이었다. 장모님, 면목 없습니다. 허나 춘향이가 옥에 갇혔다 하니 얼굴이나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월매는 밉살스러운 사위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으나 죽어가는 딸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정인이니 차마 내칠 수가 없어 한숨을 푹 내쉬며 앞장을 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옥사로 향하는 길, 몽룡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자신이 없는 동안 춘향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자신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망스러웠다. 옥사 앞에 도착한 몽룡은 옥졸에게 사정하여 겨우 면회를 허락받았다. 어두침침한 옥방 안, 희미한 등불 아래 쓰러져 있는 춘향의 모습을 본 순간 몽룡은 숨이 턱 막혀왔다. 춘향아, 몽룡이 창살을 부여잡고 부르짖자 춘향은 꿈결인 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도련님? 정녕 도련님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죽어 꿈을 꾸는 것입니까? 춘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며 비틀비틀 기어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었다. 몽룡이 그 야윈 손을 덥석 잡으니 춘향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마디는 거칠어져 있었다. 춘향아, 내 꼴이 이리 비천하여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몽룡이 눈물을 삼키며 말하자 춘향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 행색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도련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춘향은 자신의 처지보다 거짓골이 된 몽룡을 더 걱정하며 옆에 있던 월매에게 당부했다. 어머니, 제가 입던 비단 옷이며 폐물들을 다 팔아서
도련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시고 새 옷 한 벌 입히세요. 부디 저 없는 세상에서도 도련님 부귀공명 누리시길 빕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변치 않는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몽룡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맹세했다. 내 반드시 내일 내 원한을 풀어주고 이 썩어빠진 남원 고을을 뒤집어 놓으리라. 면회 시간이 끝나 옥줄이 재촉하자 춘향과 몽룡은 떨어지지 않는 손을 억지로 놓으며 생이별을 해야 했다. 춘향아, 부디 마음 굳게 먹고 내일까지만 살아다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몽룡의 비장한 말에 춘향은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으나 그의 눈빛에서 서리는 강렬한 기운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몽룡이 떠난 뒤 춘향은 다시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옥사 안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다. 춘향은 지친 몸을 뉘었으나 잠은 오지 않았고 깜빡 잠이 든 사이에 꿈속에서 나비 한 마리가 되어 몽룡과 함께 꽃밭을 노니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의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으나 깨어난 현실은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새벽닭이 울고 동이 트기 시작하자 옥사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오늘은 바로 변학도의 생일 잔칫날이자 춘향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운명의 날이었다. 옥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죄수들을 점호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동원 마당의 풍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춘향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기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곧 사또 앞으로 끌려나갈 것이다. 몽룡 도련님을 만났으니 이제 미련은 없다. 오직 죽음으로써 나의 절개를 증명하리라. 한편 옥사를 나온 몽룡은 남원 근처에 매복해 있던 역졸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그는 거지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마패를 꺼내어 어루만지며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렸다. 오늘 옷이 변학도의 생일 잔치가 무르익을 때를 기하여 출두할 것이다. 단 한 명의 탐관오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고 역졸들은 숨을 죽이며 명령을 받들었다. 남원의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으나 그 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몽룡은 멀리 보이는 관아의 높은 담장을 노려보며 춘향이 갇혀있는 옥사를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 너를 구하러 가마. 변학도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동원마당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다. 온갖 아첨꾼들과 기생들이 모여들었고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곡식과 제물로 차려진 잔치상은 다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다. 변학도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옆에 앉은 이방에게 물었다. 그래, 그 춘향이라는 계집은 아직도 살아서 버티고 있느냐? 오늘 그년의 목을 베어 내 생일의 제물로 삼을 것이니 잔치가 무르익거든 끌어내도록 하라. 사또의 잔혹한 명령에 아전들은 비위를 맞추며 굽신거렸으나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날벼락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 시각 춘향은 마지막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비록 옷은 해지고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고결하고 평온했다. 그녀는 품속에 간직해온 몽룡의 거울을 꺼내어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다. 거울 속의 여인은 겉모습은 초라했으나 눈빛만은 맑고 투영했다. 도련님,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춘향은 거울에 입을 맞추고 다시 품에 넣었다. 옥문이 열리고 형리들이 들어와 춘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가자. 사또께서 기다리신다. 춘향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마치 시집가는 새색시의 발걸음처럼 가볍고도 당당했다. 바람이 불어와 춘향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에 실려오는 매화 향기가 춘향의 코끝을 스치니
그녀는 문득 지난날 몽룡과 함께 거닐던 광안루의 봄날을 떠올렸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자신의 이 고통 또한 언젠가는 끝이 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춘향이 끌려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이 나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다. 남원의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우르릉거리며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곧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원 관아의 동원마당은 변학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풍악 소리로 떠들썩하니 기생들의 붉은 치맛자락이 나비처럼 춤을 추고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져 있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아첨꾼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하늘을 찌를 듯 했으나 그 화려한 잔치판의 이면에는 굶주린 백성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음을 아는 이는 드물었다. 변학도는 호피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흐뭇한 표정으로 잔치를 즐기고 있었으니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영달과 쾌락만이 보일 뿐 옥에 갇혀 죽어가는 춘향의 비명이나 관아 밖 백성들의 원성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때 문지기에 재질을 뿌리치고 들어서는 이가 있었으니 찢어진 갓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친 이몽룡이었다. 어허, 이 경사스러운 날에 웬 거지가 들어와 재수를 옴붙게 하는고.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호방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고함을 쳤으나 몽룡은 태연자약하게 부채로 파리를 쫓는 신을 하며 대꾸했다. 내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먼 길 온 손님에게 술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오? 사또의 덕망이 높다 하여 찾아왔거늘 이리 박대하니 섭섭하구려. 변학도는 잔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저 거지에게 술이나 한 잔 주고 보내라. 내 너그러이 베푸는 것이니 냉큼 먹고 꺼지거라. 몽룡은 넙죽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고는 안주 하나를 집어먹으며 사또를 향해 빙긋이 웃어보였다. 술맛은 좋으나 안주가 부족하오. 내 밥값으로 시 한 수 지어 올리리다. 몽룡이 지필목을 청하자 좌중은 거지가 무슨 글을 아느냐며 비웃었으나 몽룡은 거침없이 붓을 휘둘러 일필이지로 시를 써 내려갔다. 종이 위에는 검은 먹물이 살아 움직이는 용처럼 꿈틀거렸으니 그 내용은 이러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총누락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라. 시를 다 쓴 몽룡이 붓을 던지고 유유히 사라지자 그 글을 돌려 읽은 운봉 영장과 좌수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것은 보통 글귀가 아니다. 필시의 암행어사가 떴음이 분명하다. 눈치 빠른 아전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았고 잔치판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썰렁해졌다. 변학도만이 술에 취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왜들 그러느냐. 어서 풍악을 더 크게 울려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파국은 코앞에 닥쳐와 있었다. 그때 멀리서 천둥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청천벽력과 같아 남원 땅이 들썩이고 지축이 흔들리는 듯했다. 암행어사 출두야. 동서남북 사방에서 육모방망이를 든 역졸들이 벌떼처럼 쏟아져 들어오니 그 위세가 성난 파도와 같았다. 마패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역졸들의 함성은 탐관 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악, 사람 살려. 평화롭던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했다. 술상이 뒤엎어지고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치맛자락을 뒤집어 쓴 채 달아났으며 거만하던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쥐구멍을 찾기에 바빴다. 변학도는 너무 놀라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고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 가려다 제 발에 걸려 넘어지니 관모가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져 그 꼴이 가관이었다. 어사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여봐라, 누구 없느냐.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를 지켜주던 포졸들은
이미 역졸들에게 포박당해 줄줄이 굴비 엮이듯 끌려가고 있었다. 몽룡은 위풍당당하게 동원 마루에 올라 좌정하니 그 서슬퍼런 위험에 누구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변학도는 듣거라. 네 죄가 하늘에 닿고 땅에 사무쳤으니 이제 국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 몽룡의 호령의 변학도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샜고 목숨을 구걸했다. 동원마당은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소리와 매 맞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으나 몽룡의 마음은 오직 옥방에 있는 춘향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남원의 옥에 갇힌 죄수들을 모두 대령하라. 억울한 자는 풀어주고 죄 있는 자는 엄벌에 처하리라. 곧이어 옥문이 활짝 열리고 수많은 죄수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피투성이가 되어 다 죽어가는 춘향이 두 형리의 부축을 받으며 끌려 나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춘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는 모습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다. 춘향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생각하며 체념한 듯 눈을 감고 있었다. 어사또가 누구인지 왜 이 소란이 일어났는지 알 겨를도 없이 그녀는 동원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려졌다. 몽룡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고 짐짓 차갑게 물었다. 네가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냐? 춘향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자 몽룡은 다시 물었다. 듣자 하니 네가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관장에게 대들었다는데 사실이냐? 춘향은 가늘게 뜬 눈으로 앞을 응시하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답했다. 소녀는 비록 천한 몸이오나 지아비를 섬기는 도리는 귀천이 없다 배웠습니다. 부당한 명을 거역한 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몽룡은 춘향의 대답에 가슴이 뭉클해졌으나 그녀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어 더욱 모질게 몰아세웠다. 내 절개가 갸륵하기는 하나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는 법. 이제 본관 사또는 파직되었고 내가 너를 거두어 주려 하니 내 수청을 들겠느냐. 그리하면 네 죄를 사면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마. 몽룡의 이 말은 춘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사또가 바뀌어 희망을 가질까 했으나 새로운 어사또마저 똑같은 수작을 부리니 절망감이 뼈에 사무쳤다. 춘향은 고개를 번쩍 들고 어사또를 노려보며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분노를 토해냈다. 내려오는 관장마다 어찌 이리 명관들만 내려오는가. 수의사또 들으시오. 암행어사라 하여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줄 알았더니 당신도 변학도와 다를 바 없는 잡놈이로구나. 층암절벽 높은 바위가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 녹죽 푸른 나무가 눈이 온들 변하리까. 어서 나를 죽여주시오. 내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희 놈들의 씨를 말릴 것이다. 춘향의 서리빨 같은 호통의 동원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춘향의 기계에 감탄하여 숨을 죽였고 역졸들조차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다. 몽룡은 부채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춘향아, 고개를 들어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험 있는 어사또의 것이 아니라 다정하고 그리운 도련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흥분한 춘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고 있었다. 어서 죽여라, 죽여. 몽룡은 층계참을 뛰어내려와 춘향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품속에서 춘향이 주었던 옥지환을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래도 나를 모르겠느냐? 차가운 옷가락지의 감촉에 춘향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드니 눈앞에는 거짓골이 아닌 찬란한 어사 관복을 입고 머리에는 어사화를 꽂은 늠름한 몽룡이 서 있었다. 춘향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도련님? 꿈인가? 생시인가? 춘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몽룡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님, 꿈속에서만 뵙던 님이
지금 눈앞에서 계신 것이다. 오냐, 춘향아. 내가 왔다. 매정하게 떠났던 몽룡이가 어사가 되어 너를 데리러 왔다. 순간 춘향의 목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통곡이었다. 도련님, 어찌 이제 오셨습니까? 어찌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춘향은 몽룡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무너져 내렸고 몽룡은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피와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춘향의 몸을 아는 몽룡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춘향아. 내 너무 늦게 와서 너를 이리 고생시켰구나. 두 사람의 재회에 동원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심지어 죄인으로 잡혀있던 아전들조차 코를 훌쩍였다. 이때 저 멀리서 월매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달려들어왔다. 얼씨구나, 절씨구나. 우리 사위가 어사가 되었네. 암행어사가 되었어. 남원 읍내 사람들아, 내 사위 좀 보소. 거지인 줄 알았더니 암행어사라네. 월매는 미친 듯이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몽룡에게 달려와 큰 절을 올렸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내 눈이 삐었지. 귀한 분을 못 알아보고 구박을 했으니 죽여주십시오. 몽룡은 웃으며 장모를 일으켜 세웠다. 장모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춘향이 고생은 끝났으니 안심하십시오. 한편 포박당한 변학도는 이 광경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넋을 놓고 있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을 뼈저리게 후회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몽룡은 변학도를 향해 엄숙하게 선언했다. 변학도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수탈하며 무고한 여인을 핍박하였으니 그 죄를 엄히 물어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할 것이다. 또한 그를 도운 아전들 역시 엄벌에 처하노라. 몽룡의 명쾌한 판결에 백성들은 어사또 만세, 춘향 아기씨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그 환호성 속에서 춘향은 긴장이 풀린 듯 다시 몽룡의 품 안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그늘이 없었다. 대신 아침 햇살처럼 맑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가고 있었다. 몽룡은 춘향을 번쩍 안아들고 안채로 향했다. 여봐라, 의원을 부르고 춘향이가 쉴 곳을 마련하라. 그리고 남원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어사또의 따뜻한 영이 내려지자 남원 고을에는 비로소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매화 향기 그윽한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다. 남원 고을에 드리워졌던 검은 먹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운 봄볕이 내리쬐니 온 산천초목이 춤을 추고 꾀꼬리가 노래하는 듯했다. 관아의 깊은 안채, 비단 이불에 누워있는 춘향은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에 가만히 눈을 떴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게 퍼지는 약탕 냄새와 창밖 매화나무에서 날아오는 그윽한 꽃향기였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춘향이 잠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을 더듬자 곁을 지키고 있던 따뜻하고 큼직한 손이 그녀의 손을 꼭 감싸 쥐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밤새 간호하느라 갓도 벗지 못한 채 쪽잠이 든 이몽룡의 수척한 얼굴이 보였다. 춘향의 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혀 베개를 적셨다. 그제야 그녀는 지옥 같았던 옥살이가 끝났음을, 그리고 꿈에 그리던 낭군이 곁에 돌아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몽룡이 춘향의 인기척에 놀라 눈을 번쩍 뜨더니 안도감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었다. 춘향아, 정신이 드느냐? 몸은 좀 어떠하냐? 아픈 곳은 없느냐? 연이은 질문 속에 담긴 애틋한 마음에 춘향은 미소로 답하며 고개를 저었다. 도련님께서 이리 곁에 계시니 찢어진 살점이 다시 돋아나고 부러진 뼈가 다시 붙는 듯하옵니다. 다만 도련님 얼굴이 저 때문에 이리 상하셨으니 그것이 가슴 아플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지난 세월의 그리움과 아픔을 눈빛으로 나누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생사를 넘나들며 지켜낸 사랑이었기에
그 깊이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았다. 며칠 뒤 춘향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몽룡은 그녀를 부축하여 동원 마루로 나갔다. 마당에는 남원 고을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암행어사 만세, 성춘향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그들의 환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우렁찼고 얼굴마다 기쁨과 희망이 넘쳐 흘렀다. 몽룡은 춘향의 손을 잡고 백성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본관사또, 변학도는 국법을 어기고 백성을 괴롭힌 죄로 파직되어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또한 그간 수탈당한 곡식과 재물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줄 것이며 억울하게 옥살이하던 이들은 모두 방면하여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몽룡의 선언에 백성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환호했고 남원 땅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한편 변학도는 포승줄에 묶여 함거에 실린 채 남원 땅을 떠나고 있었으니 그 몰골이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백성들은 그에게 돌멩이와 흙덩이를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변학도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끌려갔다. 권불10년이라 했던가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듯했던 그의 권세는 일장춘몽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이를 지켜보던 춘향은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권력이란 백성을 위해 쓰일 때 비로소 빛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의 곁에서 월매는 신이 나서 엉덩이 춤을 추며 소리쳤다. 아이고 고소해라. 꼴 좋다. 이 탐관오리 놈아. 어디 가서 미역국이나 실컷 먹고 정신 차려라. 월매의 걸쭉한 입담에 주위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남원에서의 일을 수습한 몽룡은 춘향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갈 채비를 서둘렀다. 춘향은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쉬워 광안루 오작교를 다시 한번 찾았다. 처음 도련님을 만났던 그곳 잉어들이 한가로 이논이는 연못 위로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지며 봄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춘향아, 기억나느냐? 내가 너를 처음 보고 넋을 잃었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 몽룡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말하자 춘향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찌 있겠습니까? 도련님께서 저를 부르시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콩닥거렸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다리 위를 거닐며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약속했다. 떠나는 날 남원 백성들은 심리밭까지 따라 나와 눈물로 배웅했다. 어사또 나으리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춘향 아기씨. 한양 가서도 우리 남원 잊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늙은 할미가 건네는 쑥개떡을 받아든 춘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들, 그간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몽룡과 춘향을 태운 가마 행렬이 고갯마루를 넘어설 때까지 백성들은 손을 흔들며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춘향은 멀어지는 남원 성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구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그녀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사랑을 완성해준 이곳 남원은 영원히 가슴속에 남을 것이었다. 한양에 도착한 몽룡은 곧바로 입궐하여 임금님께 암행 결과를 보고하였다. 임금은 몽룡의 공을 치하하며 크게 기뻐하였고 특히 춘향의 절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그토록 모진 고문을 견디며 지아비를 향한 절개를 지켰다니 이는 사대부 여인들도 본받기 힘든 일이로다. 내 춘향을 정렬 부인으로 봉하노니 만백성의 귀감이 되게 하라. 임금의 파격적인 은전에 조정 대신들은 술렁거렸으나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춘향의 이야기는 이미 한양 장안에 파다하게 퍼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녀를 칭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렬 부인의 칭호를 제수받은 춘향은 더 이상 기생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히 몽룡의 정실 부인이 되어 명문가 이씨 가문의 안주인으로 들어섰다. 혼례식 날 춘향은 화롯을 입고 족두리를 쓴 채 몽룡과 마주 보고 섰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서로 맞절을 올리며 두 사람은 백년해로를 맹세했다. 내 그대와 더불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생사고락을 함께 하리라. 몽룡의 맹세에 춘향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소녀, 살아서는 도련님의 베개 머리맡을 지키고 죽어서는 도련님의 무덤가에 핀 꽃이 되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몽룡은 벼슬이 높아져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그는 항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청백리로 칭송받았는데 이는 모두 춘향이 곁에서 내조하며 남원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도록 도왔기 때문이었다. 춘향은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거만하지 않고 항상 가난한 이웃을 살피며 덕을 베풀었다. 춘향이 낳은 아들, 딸들 역시 부모의 성품을 이어받아 효심이 깊고 총명하여 가문을 더욱 빛내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된 몽룡과 춘향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방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한가운데에는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몽룡이 춘향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인, 저 매화를 보니 옛 생각이 나는구려. 눈보라 속에서도 피어나는 저 꽃이 마치 부인의 절개와 꼭 닮았소. 춘향은 몽룡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화답했다. 영감,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고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영감이라는 봄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비쳐 하나로 어우러지니 그 모습이 마치 한 쌍의 원앙과도 같았다. 세상 사람들은 춘향과 몽룡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정의와 시련을 이겨낸 진실한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했다. 남원의 옥사에서 흘렸던 피눈물은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웠고 그 향기는 천리를 넘어만 리까지 퍼져나가 후세 사람들의 가슴을 적시게 되었다. 고진 감래라 하였던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오는 법이니 춘향의 시련은 결국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나니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복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욱 하얗게 세상을 덮어주었고 그 순백의 세상 속에서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